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 일본은 하루 종일 축제 분위기였을 것 같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일본이 강호 스페인을 꺾고 죽음의 조라 불리던 2조에서 조 1위로 16강에 안착했습니다. 1mm의 기적, 깻잎 한 장의 기적이라고 하죠. 거함 스페인을 격침한 결승골, 골라인을 벗어나 아웃이 된 게 아닌가 했지만 VAR 판독 결과 정말 깻잎 한 장의 두께로 공은 라인에 걸쳐 있었고요. 그 결과 일본은 16강을 확정지었습니다. 솔직히 살짝 배도 좀 아프고요. 부럽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밤 자정 포르투갈과의 3차전, 기분 좋은 승리 소식 기대해 봅니다. 12월 2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경이에요. 연말정산 때 황금 못 받는 분들께 음악 하나 띄워드릴게요. 모바일 퇴직연금의 진단관리부터 직접 찾아가는 전문 컨설턴트까지 하나은행 연금닥터. 퇴직연금 IRP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바로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수리수리 마구다 수리봉사회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안동시 용상동에서 활동 중인 봉사회인데요. 잠시 후 안동시 용상동 행정복지센터에 박홍수 주무관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과거 정치사부터 현재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는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았는데 또 막상 또 찾아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예. 오늘도 좀 이슈가 한 5-6개 정도 되는데 간략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상민 장관 해임 관련해서 정치권 대립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해임 거리안 발의에 이어서 탄핵 소추안 발의한다, 그런 방침이고,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아주 크게 반발하고 있고, 어제 이 시간에 이제 천하람 변호사와도 이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자기도 이제 해임은 찬성을 하는데 타이밍이 잘못됐다, 하려면 진작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뭐 대체적인 주장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천하람 변호사의 주장이 대체적인 주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 해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천하람 변호사의 개인 생각인 것 같은데, 예. 물론 이제 천하람 변호사 말처럼 해임안이 좀 일찍 처리돼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기회를 계속 이제 줬다고 아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진 사퇴를 하든 이 정도까지 문제가 있으면, 아니면 대통령이 해임을 하도록 만드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해임 건의안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사실은 실효성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해임 건의안을 내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안 하면, 지난번에 박진 장관도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실효성이 없는 거를 정치적 행위로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탄핵 소추안으로 바로 가야 된다는 의견도 좀 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해임 건의안을 낸 거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러니까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되면 대통령이 좀 나서서 좀 해임을 하도록 하겠다는 압박료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면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여서 실효성은 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대체적으로는 이상민 장관 옹호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요. 예. 겉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그렇지만, 그렇죠. 일부 속으로. 윤핵관들은 속으로도 그렇겠지만, 예. 겉으로는 옹호하지만 정말 다 국민이잖아요. 국민의 한 사람이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게 정상이죠. 속마음은 해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예산안 얘기도 한마디만 좀 해보겠는데, 이제 법정 시한이 오늘이잖아요. 역시나. 네, 오늘 본회의조차도 열리지 못했고, 이게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넘기는 건 더 이상 뉴스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넘기는 게 훨씬 더 많았으니까, 우리. 그렇죠. 역사상. 네, 맞습니다.
자, 항상 또 문제되는 게 예산 갖고 문제되는 게 왜 이른바 그 쪽지 예산? 요즘에 뭐 카통 예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예산 결정할 때 마지막에 뭐 예산 뭐 소소위라고 뭐 그게 열려서 맞습니다. 여기는 뭐 기록도 안 남는다면서요. 그래서 뭐 힘 있는 양쪽 의원들이 여기서 이제 뭐 예산을 이제 뭐 스리슬쩍 이렇게 처리하는 자, 그런 것 같은데 올해도 역시 예산안이 좀 문제가 되네요. 그렇죠. 예. 왜냐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안이 지금 국정조사와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예산안에 지금 특이한 상황이 뭐냐면 원래는 예산안을 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막 회의하자고 그러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은 여당이 안 들어오고 야당이 열심히 하자고 그래요. 이런 이제 이상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상민 장관 회의만 때문에 지금 이걸 거의 보이콧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거의 회의에 잘 참석도 안 하고 뭐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 그렇게 급하다고 생각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 회의만 처리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뭐 이런 자세여서 이제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이 기일이 45일로 정해져 있잖아요. 국정조사가. 그렇습니다. 근데 예산안하고 연결을 해놓으니까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면 국정조사 시작을 못 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 질질 끌다가 12월 뭐 중순 말 되면 국정조사 할 시간이 일주일 뭐 10일 이 정도밖에 안 남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입장이 바뀐 거죠, 지금. 그래서 급할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나오고 있고 민주당은 도리어 빨리 처리하자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돼서 참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민주당이 기본적인 제가 개인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 이걸 연계한 것 자체가 잘못했다고 저는 봐요. 전혀 다른 사안을 왜 연결했는지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상황은 그렇게 됐고 그래서 예산안 같은 경우도 지금 법정 시간 지났지만 이게 올해 말까지 빨리 처리가 안 되면 준 예산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때 예산과 이제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피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결국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을 자꾸 끄는 것은 그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 준 예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 준해서 편성한다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만약에 이게 예산안이 올해 말까지 안 되면 문재인 정부 때 예산안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작년 예산안을. 그건 좀 뭐 이상하지 않나요? 누가 봐도. 그럼요. 국정조사 45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요, 유가족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짧은 기간일까요? 사실 뭐 이래저래 준비하다 보면 벌써 지금 이게 국정조사 합의한 게 일주일 넘어가고 있잖아요. 벌써. 네, 맞습니다. 정말 이게 그러니까 뭐 진짜 조사 기간은 얼마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요. 최근에 보면은 지금 저 유가족들이 방송에 한 분, 두 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고 계세요. 이제 참사가 있은 지 한 달쯤 지나니까 이제 정신 좀 이렇게 좀 추스르시고 이제 하실 말씀. 이제 분노로 바뀌는 단계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뭐 이상민 장관 파면하고 대통령 공식 사과하라, 뭐 책임자들 처벌하라 이런 목소리 이제부터 이제 크게 내고 있는데 지금 이거 너무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국정조사기 45일 지금 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회가 이런 식으로 국정조사 문제를 예산안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자꾸 질질 끄는 거가 국민들이 볼 때 저는 큰 비판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급할 거 없다 예컨대 이거 뭐 예산은 올해 안에만 사실은 통과시키면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한 거니까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12월 안에 이제 보통은 통과가 됐으니까 뭐 꼭 기한 맞춰서 오늘까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민주당의 기본적 잘못은 먼저 국민의힘 비판하기 전에 왜 이걸 연결했냐는 거예요. 저는 그것부터 큰 문제라고 보고요. 전혀 다른 사안을 연결을 시켜놔가지고 국정조사까지 영향을 받게 만든 거잖아요. 국민의힘은 또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국정조사를 질질 연기하면서 끄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의 분노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다. 그러면 나중에 큰 저는 비판과 심판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산안과 국정조사 문제는 좀 연계하지 말고 각각 국정조사위원회는 돌아가면 되잖아요. 예산안 심의는 또 따로따로 하고 그걸 왜 연결을 시켜가지고 예산안 통과 안 되고 이상민 장관 회의만 처리 안 하면 절대로 예산안 뭐 국정조사 할 수 없다는 식의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건 국민의
어떤 뜻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민주당, 국민의힘 지금 둘 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유가족들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어제도 왜 유가족들 국회 찾았잖아요. 그 절규하는 모습 우리 국민들 다 봤습니다. 맞습니다. 정쟁 그만하고 국정조사 바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화물연대 파업 뭐 이것도 마찬가지다. 벌써 9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자, 뭐 정부는 뭐 유례 없이 아주 초강경 대응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이번 주 내내 이 이슈 또 다뤄서 한 말씀만 좀 여쭙고 갈게요. 그 화물연대 파업 정부가 지금 대응하는 거 이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대응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강경 대응, 특히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발언하는 것은 대단히 저는 유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그게 지침이 돼버려요. 예를 들면 협상은 국토부 장관, 행안부 장관 또는 뭐 노동부 장관 이런 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경산호위에서 하고. 근데 대통령께서 불법성이 농후하다 예컨대 또는 불법적인 파업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고 이래버리면 이 협상의 여지가 어느 정도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협상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 이 윤석열 정부는 너무 강공 모드로 가고 있거든요. 아니, 파업이 이루어지면 협상을 통해 조금씩 양보해야 되는 겁니다. 양측이. 우리는 이 정도 양보 이상은 안 돼. 예컨대 지금 정부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년 연장 이외에 다른 건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어. 이런 입장이에요. 그럼 어떻게 협상이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그럼 계속 이 상태로 가고 뭐 예를 들면 법적으로 뭐 처벌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과연 문제 해결에 올바른 방법입니까? 그러면 노조 입장에서는 더 강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너로 자꾸 몰면요. 마지막에는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치력이고 그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참 이 원희룡 장관, 국토부 장관도 상당히 강경하게 지금 막 발언을 하고 있던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희룡 장관이 그런 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좀 도가 지나치게 강경하게 나오셔서 이것도 참 눈길이 좀 갔고. 자, 그리고 오늘 오전이었죠. 국회에 아주 뜨겁게 달군 중요한 사안 하나가 바로 방송법 개정안인데요. 사실 이 방송법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사실 큰 관심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알기 쉽게 간략하게 이 방송법 개정 뭐 어떻게 고친다는 건지 알기 쉽게요. 가장 키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사장을 어떻게 선임하느냐의 절차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사 MBC, KBS, EBS 세 개의 공영방송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이 이사회를 통해서 하는데 그 이사회를 추천하는 곳이 국회입니다. 여야가 추천을 하게 돼 있고요. 현재는 여야만 추천하는 거죠. 여야만 추천하게 돼 있는데 그 여당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이사들이 더 많이 숫자가 배정이 돼 있어서 뭐 본질적으로 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그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사장이 되는 경우들이 지금까지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걸 바꾸자고 하는 게 이제 방송법 개정안이어서 이사가 지금은 이제 숫자가 각각 다르면 KBS는 11명, MBC는 9명, EBS 9명 이러거든요. 이걸 21명으로 통일을 시키고 지금은 여야 정치권이 추천을 하지만 이사들을 그렇게 하지 말고 다양한 그 단체에서 추천하게 하자. 그게 대표적인 게 시청자위원회, 방송마다 시청자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학자들, 그리고 직능단체라고 해서 PD연합회, 기자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세 군데에서 각각 2명씩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서 또 몇 명 이러면 21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 숫자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추천 단위가 예전에는 정치권에서만 했는데 너무 정치적이니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시청자위원회, 직능단체 그리고 이제 뭐 정치권 그리고 이제 뭐 그 학자들 이런 분들이 추천하다 보면 중립적인 분이 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다. 특히 사장 선임할 때는 과반수 이상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이사들이 동의하는 사람을 선임하도록 만들었어요. 3분의 2 이상. 그러면 이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 세력과 연관된 분이 되기보다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분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화가 좀 희석될 것 같고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는 여기 이제 언론학자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최진봉 교수님 여기 들어가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한테 연락은 안 왔습니다. 자, 반면에 지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하나 예. 또 이게 반대하는 이유가 그거였잖아요. 예, 아니 예. 그렇게 좋은 방송법 개정안을 왜 예. 정권 바뀌니까 하냐? 왜 문재인 예. 정권 때는 통과시키지 않았냐? 이렇게 좋은 예, 방송법 예. 개정안인데 예. 이것도 좀 일리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일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는 민주당이 일정부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요. 거기에도 한 가지 우리가 빼먹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방송 법안이요. 예. 2년 전에 이미 발의가 됐어요. 최근에 발의된 2년 게 전에. 아니고. 근데 과방에 계류가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예, 예. 계류가 돼 있었는데 양측 다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주장이 일정 부분 뭐 저는 동의합니다.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네, 예. 민주당도 열심히 안 했지만 국민의힘도 열심히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2년 전에 발의가 안 되고 최근에 발의됐다면 그 말이 맞지만 예. 2년 전에 이미 발의가 돼서 과방위에 계류돼 있었는데 양측 다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별 관심 가지지 않고 이 법을 통과를 안 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권 바뀌고 민주당이 나서서 하니까 비판을 하는 건데 이게 뭐 민주당만의 잘못이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자, 국민의힘에서는 저는 예. 이거 좀 너무 앞서가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예. 한동훈 장관의 이제 뭐 총선 출마설은 뭐 예전부터 이제 있어 왔는데 그렇죠. 지금 전당대회 그러니까 뭐 당 대표 출마설이 심심치 않게 요즘 어제 그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 예.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뉴스를 보고 저는 처음에 딱 든 생각이 예. 윤 대통령 사례를 이거 거울 삼아서 예. 지금 한동훈 장관 이거 몸집 키우기 차원의 그런 정부 차원의 이거 전략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윤 대통령도 정치 경험 전혀 없었는데 그러니까 예. 갑자기 그 중앙지검장이 되더니 예. 고속 승진해서 검찰총장 되더니 대통령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지금 정권 차원의 후임자, 정부 여당의 후임자 키우기 일부러 예. 좀 의도된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좀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저는 물론 뭐 장기적 관점에서 그런 포석도 될 수 있지만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대표이가 자꾸 나오는 것은 그 국민의힘의 당을 윤석열 대통령의 직할 체제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봐요. 특히 이번 당대표는 공천권을 갖는 거거든요. 예. 다음 총선 내년도에 있는 이제 총선 내후년이죠. 죄송합니다. 내후년에 있을 총선에서 검찰 출신들이나 윤석열 대통령 가까운 분들이나 그래서 친윤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한동훈 장관이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슬슬 나오는 것은 뭐 그냥 정말 그 윤핵관을 얘기하는 것보다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 한동훈 장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장관이고 또 검사 출신들이 더 많이 정계에 진출을 해서 지금의 국민의힘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예전에 친분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국회의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후보가 되다 보니까 친윤계로 바뀐 부분이 있고 물론 뭐 핵심 친윤계는 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색깔을 윤석열화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으로 저는 대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고. 물론 저는 그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한동훈 예. 장관이 대표가 되는 것은. 그러나 예. 그 소리가 자꾸 나오는 것은 결국 국민의힘을 윤석열화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구조로 가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라면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누구나 다 아는 비밀이지만 예. 지금 예. 정부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대표되는 거는 절대 못 막으려고 본다. 하는 거죠. 예. 근데 나머지 뭐 후보군들 보니까 뭐 안철수, 김기현, 뭐 나경원, 권성도 다 좀 믿음직스럽지 않아서요.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이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선 앞두고서 공천권을 누가 갖느냐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차기에 이제 다음번 국회를 구성할 때 그래도 친윤 정당화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해주고 또 보호해주고 방어해주고 이런 기대감? 뭐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 저는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네요. 예. 아유, 할 얘기는 더 많이 남아있는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안녕하십니까. 안동시 사회적기업 협의회장 황찬영입니다. 안동시 사회적기업 일동은 투명한 경영활동과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주된 경영방침으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과 공정을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17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수리수리 마구 다 수리봉사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안동시 용상동에 만들어진 봉사회인데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름도 참 재밌는데요. 안동시 용상동 맞춤형 복지팀의 박홍수 주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홍수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용상동의 박홍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 10월에 만들어졌다고요? 예, 예. 그러면 뭐 이제 뭐 한 달여 정도 지나고 있네요. 이 봉사회가. 예. 자, 이 수리 마구 다 수리 봉사회 아주 특별한 이름인데 이게 어떤 봉사회고 또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된 건가요? 예, 예. 봉사회가 탄생한 배경을 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어떻게 하고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합니다. 예.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는 것을 꺼리고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많고 복지 혜택을 자신이 잘 받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 스스로 어려우니 도와주소라는 것보다는 드러내기 쉬운 생활의 불편을 수리해주소로 접근하였습니다. 또한 용상동이 안동 제1위동이고 인구도 많은 도농 복합형 동입니다. 오래된 집과 현대식 집이 혼자는 주거 형태이지요. 예. 주거가 열악한 집이 많습니다. 이런 집들의 전문가들의 간단한 기술만 접목한다면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지역에 전문 기술을 가진 10분을 모시고 봉사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봉사회 지금 10분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지금 이제 시작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 이 두 가지 큰 목표로 봉사회를 이렇게 만드신 건데 여기 지금 이름이 수리 마구다 수리 봉사회예요. 여기서 마구다는 우리 지역 사투리가 맞죠? 뭐 마구다 뭐 예, 맞습니다. 그런 뜻이죠? 예. 예, 뭐든지 다. 예. 아무거나 꺼리낌 없이 연락하여 주시면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는 의미의 표현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뭐든지 다 해결해 드리겠다. 이름 이거 누가 지었습니까? 제가요 산스크리트어 수리와 우리나라 말 수리를 중의적으로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박홍수 주무관님이 지으셨군요. 예. 우리 뭐 수리 마수리 할 때 그 수리 예, 이것과 그리고 우리말 수리 고친다 할 때 그 수리 중의적 표현으로 지으셨고 자, 이 봉사회에 함께 하시는 분들 아까 뭐 10분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분들이고 또 어떤 봉사를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예, 총 10분인데 가전수리 한 분만 은퇴 후 봉사만 하시고 나머지는 현업에서 일을 하시는데 전기 전문가 2분, 인테리어 1분, 설비 2분, 목수 1분, 집수리 1분, 도배 1분, 장판 1분 이렇게 총 10분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다양하게 재능 기부를 하시면서 생업을 영위하고 계십니다. 특히 가전수리 전문가께서는 월남전 참전 용사이시면서 용산 가전가에서 기초를 날린 실력 있는 분으로 봉사의 열정을 다하시는 분입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정말 감사한 분이네요. 그러니까 아주 각계 전문가들 다 모이셨군요. 아주 기가 막히게 가전수리, 전기, 인테리어, 설비, 목수, 집수리, 뭐 도배, 장판까지 이렇게 10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달여 지났으니까요. 그렇게 뭐 많은 활동은 아직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좀 도움을 주신 사례가 있다면 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역사가 일치는 봉사회라서 타 봉사회에 부끄럽지만 몇 건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예, 최근에 어린 자녀가 4명인 한부모 가정에 전기와 단열 공사를 해줬고요. 그리고 정신장애인 자녀가 2분인 가구에 단열, 도배장판, 전등 설치, 보일러 수리 등 봉사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너무 많은 봉사활동을 하면은 생업에 지장을 받을까 싶어서 현재는 속도 조절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10분 중에 9분이 이제 현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시간을 또 많이 내지 못하시니까 아이고 그래도 참 고맙네요. 이렇게 도움 받으신 분들 뭐 정말 많이들 고마워하시죠? 예. 그 본인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나서서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봉사회가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르면 해결할 수 있는 큰 복지 자원을 우리 용상동이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현재는 이제 용상동 분들만 이제 도움을 주시는 거고, 그렇죠? 예, 현재는 용상동에서. 예. 이거 모든 동에서 이런 봉사회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자, 그렇지 않아도 요즘 뭐 복지 사각지대 노인 분들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우리가 가끔씩 보게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수리수리 마구다 수리봉사회, 이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찾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앞으로. 예, 그거 당연합니다. 그 사업 구조를 보면 일단 연락이 오면 또 발견을 하면 맞춤형 복지팀이 현장으로 가서 상담을 통해서 대상 가구에 공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또 긴급 지원이 필요한가 여부를 판단하여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가전이나 주거 부분에서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맞춤형 복지팀의 팀원들이 직접 하고 이거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싶으면 봉사회 기술자와 연락해서 현장 방문해 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간단한 수리 같은 경우는 바로 하지만은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까지 아직 해결해 주지 못하는 한계는 있습니다. 다만 꼭 수리가 필요한 가구라고 판단되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에 상정하거나 위원 다수의 동의하에 수백만 원이 들더라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도움을 받는 분 입장에서는 비용이 하나도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소액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료로 해주고. 무료로 해주시고. 다액이라도 우리가 특별한 경우에는 해드릴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예. 자, 지금 용상동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가 어느 정도나 될지 혹시 뭐 파악된 현황이 있을까요? 사실 이게 복지 사각지대라는 개념은 공적 지원을 받아도 적거나 공적 지원이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복지 사각지대는 긴급 지원 등 공적 지원만으로 부족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해결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용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들의 회비와 약손사업 후원금, 이웃돈문 자판기 후원금 등이 있는데 복지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쓸 수 있는 재원은 총 1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어려운 것은 파악이 되지 않아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악된 것은 없으나 전문가의 입장에서 추정하기로는 용상동의 복지 사각지대 인구는 광의로 보면 인구의 한 10%는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협의회 개념으로는 한 5% 정도 그리고 일반 주민들의 생각하는 개념으로는 0.1%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 사각지대인 걸 알아도
핵심적인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비용이 고액 한 500만 원, 1000만 원 뭐 이상 또 아니면 주기적으로 계속 비용이 든다든가 이런 것들은 해결 난망한 상황이라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예. 최근에 예를 들어보면은 남편은 58세에 대인 기피증으로 방에서 나오지를 않고 부인은 56세로 허약해서 다른 일을 못하고 시장에서 작은 옷가게를 하는데 치아 상하악이 너무 안 좋아서 밥도 갈아서 먹는다고 하고 소득도 가게를 해서 나오는 월 40만 원 정도가 전부입니다. 따라서 자부담 치료비가 1000만 원도 더 든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어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주위에 치과 의사님이거나 그 도움이 주실 분이 계시면 연락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분이 아직도 60세도 안 된 젊은 분인데 경제적 능력도 없고 건강도 극도로 안 좋아서 삶의 질이 매우 안 좋은 상태라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치아가 안 좋으신 거예요? 이분이? 예, 부인이 상황이 다 안 좋아서. 그러니까 이제 뭐 옷가게 작게 해서 뭐 월 한 40만 원 정도, 40~50만 원 벌이를 하시는데 치료비가 1000만 원이니까 이거 뭐 웬만한 가구 다 이거 너무나 부담되는 그런 가격인데 혹시 방송 들으시는 치과 의사님 계시면은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 계시면은 용상동 그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되는 겁니까? 예, 용상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으로 하시면 됩니다. 맞춤형 복지팀으로 용상동 행정복지센터 우리 박홍수 주무관님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지 사각지대 놓인 분들 주로 어떤 이유 때문일지 혹시 뭐 이사를 하고도 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이 많습니까? 예,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복지 제도를 모르는 경우 그리고 받고 있더라도 부족한 경우 그리고 건강이 안 좋아서 본인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대부분입니다. 수원 세모녀 사건, 서울 신천 모녀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사건들이 연이어 나타난 불행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해결을 하는 데 있어 보건복지부는 위기가구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를 34종에서 39종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그런 해결책도 좋지만은 복지 사각지를 줄이고 위와 같은 불행을 줄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요? 예, 바로 주민등록 말소 제도입니다. 주민등록을 말소한다고요? 예. 무슨 말이에요? 사실 장기 부재하거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 지자체는 인구 감소 문제 때문에 장기 미거주자에 대한 주민등록 말소를 꺼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 복지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이 사람이 장기 미거주한다고 해가지고 연락도 안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은 바로 주민등록법을 제대로 적용 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사를 가 버리신 거군요. 다른 곳으로. 그렇죠. 다른 곳으로 갔는데도 주소만 남겨두고 가니까. 주소는 남겨놓고 놓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주민등록 말소라는 것을 하면은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그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의료보험이나 등본을 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주소가 안동에 있는데 서울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게 어떤 서류가 필요할 때는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소 이전 신고를 해야죠. 필요하니까. 당연히 거기서 바깥에 간단히 신고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어떤 사건이 줄어들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신촌 모녀 사건에서도 그 보는 바와 같이 복지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했는데 이사가고 없어서 확인을 못했고 이사간 지역 주소 이전을 하지 않으니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더 찾는다면은 그 정부에서 이사 업체들에게 이사간 사람들의 이력을 매달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령 제도도 고려할 만합니다.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 복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이사 간 곳의 공무원들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많습니다. 그렇네요.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는 방법 뭐 정부에서는 뭐 34종에서 39종으로 뭐 늘린다고 하는데 이런 건 좀 탁상 행정일 가능성이 많고 실제적으로는 이 주민등록 말소 정책 그리고 이사 업체들에게 어떤 저 신고하도록 하는 이런 방법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도 또 내주셨네요.
자, 다시 봉사회 얘기로 좀 돌아가서 회원분들 모두 전문 인력이시면 각자 업무로도 지금 많이 바쁘실 거 아니에요. 지금 현직이 9분이실 텐데 이렇게 봉사 활동에 이제 시간 내시는데 좀 애로가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애로가 있습니다. 이 각 분야의 분들이 다 전문 분야이지만 현장에 있고 현장에 있으면서 또 현역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이 바쁘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없겠다는 그런 애민 정신 이런 생각들이 많아서 시간이 날 때 또는 시간을 쪼개서 예. 봉사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있으신 분들은 좀 많이들 좀 이렇게 참여를 함께 해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 뭐 행정복지센터로 연락을 해오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찾아서 도움을 주시게 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지금 도움을 주고 계십니까? 예. 이런 데 전화를 일일이 어떤 그 행정복지센터로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우리가 현장으로 가다 보면은 또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주시거나 또 아니면은 주위의 통장님을 통해서 네. 연락을 주시면은 우리가 항상 방문합니다. 네. 방문해서 필요한 부분,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까지 우리가 서비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전동 휠체어를 그 배터리 교환 있지 않습니까? 전동 휠체어. 예. 이런 것들은 비용이 간단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걸 전문 업체에 맡기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아, 그래요? 이런 것들은 우리 기술자가 있으니까. 예. 이쪽으로 연락하시면은 우리가 그 원가에 교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 전동 휠체어 배터리 교체 비용이 많이 드는 거군요.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수리 마구다 수리 봉사회 도움을 받고 싶은 분이나 아니면 또 내가 조금 더 힘을 보태고 싶다, 도움을 주고 싶은 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게 그 참 도움을 주는 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예. 그래서 도움을 주고 싶거나 또 도움을 받고 싶은 분이 계시면 예. 그 용상동 840-4772로 연락하시거나 통장님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예.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840-4772 이게 그 용상동 행정복지센터죠? 예. 이리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 통장님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치과 의사님 이 방송 들으시면 또 함께 도움의 손길 주시면 정말 고맙겠네요. 아우, 정말 너무 존경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 하고 계시고, 예, 오늘 아주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동시 용상동 맞춤형 복지팀의 박홍수 주무관이었습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뉴스맨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네, 아무래도 요즘 화물연대 파업과 다른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이 파업 이야기로 이 전국이 시끄러운데요. 네. 이 노동자 파업에 대응하는 정치인의 말, 이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업에 대처하는 정치인의 말, 팩트 체크를 해보겠다. 지금 뭐 화물연대 파업 길어지고 있고 정부는 초강경 대응을 하고 있고, 자, 일단 뭐 이 얘기를 해보긴 했습니다만 안전 운임제가 지금 쟁점이잖아요. 이거 좀 간단히 좀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네,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지금 이 화물 노동자들이 이 운송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적정한 임금을 정부 차원에서 정해놓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임금을 정해놓는 데다가 그리고 적재 중량까지도 정해놓고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제도 자체가 화물 노동자의 요구로 이 시행이 됐는데 딱 3년만 운영하겠다. 그 다음은 운영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몰제로 적용되다 보니까 이 화물 노동자들이 이 제도를 이 기한을 정하지 말고 지속해서 운영해 달라. 그리고 이 적용되는 화물 업종이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적용하고 있는데 정유나 이 기타 화물에도 적용을 확대하자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정부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서 지금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 간에 이 협상이
지지부진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정부 네. 입장은 3년만 더 연장해 주겠다. 그리고 네. 이 품목 확대, 지금 시멘트 컨테이너 화물 외에 더 확대는 안 된다. 지금 이런 네. 입장인데, 자, 이런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이 원희룡 장관이 아주 초강수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안전운임제 폐지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정부가 피해 규모 산출을 해서 밝혔는데 1조 6천억의 피해가 발생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면서 이만큼의 피해가 발생했으니 앞으로 계속해서 파업을 벌일 경우에는 이 안전운임제 자체를 아예 폐지하겠다. 강경한 입장을 좀 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만큼 경제 피해 규모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든 빨리 물류를 정상적으로 돌리려고 해야 되는 이 주무부처 장관 입장에서는 강하게만 나가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좀 강한 입장을 쏟아내고 있고 어제 또 원희룡 장관이 본인의 SNS에 민폐노총 손절이 민심입니다. 라고 소위 민주노총을 지칭을 해서 좀 노동조합 자체를 좀 혐오하는 이 발언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을 민폐노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게 좀 주무부처 장관이 이렇게까지 이거 좀 너무 부적절해 보여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대화의 의지를 좀 보여야 되는 입장인데 대화보다는 이 조롱을 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오히려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 팩트 체크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네. 팩트 체크 어떤 걸 해볼까요? 네, 요즘 가장 핫한 장관이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 주무부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이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이상민 장관이 주무부처가 아니지만 정부가 강경 대응을 하겠다. 이 경찰청을 관할하고 있는 이 부처의 장관이거든요. 화물연대를 지칭해서 이 극소수 강성 기종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다. 라고 지칭을 했는데 사실 화물연대가 기종노조인가? 라고 질문을 해보면 일단 기족은 세습을 하는 집단이지 않습니까? 예.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기족과 노동조합이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 이 보수 언론에서 노동조합을 좀 공격하는 모양새로 항상 기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는데 이게 정치인이 또 쓰게 됐고 그리고 화물연대에서 일하고 있는 이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을 이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잡으면 지금 화물연대가 내놓고 있는 이 통계 자료를 보면 월 실제 수령액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거든요. 그래요. 네, 이걸 과연 우리가 기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도 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게 아닌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귀족을 이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에게 귀족이라는 표현 정말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저도 방송을 요즘에 하도 인터뷰가 많아서 이제 보면은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보통 이제 하루 일당이 50만 원 안팎 이 정도 되나 봐요. 근데 한 달에 아무리 많이 일해야 20일 일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주 많아야. 그렇습니다. 하루에 10몇 시간씩 운전하게 되니까 20일 해도 1,000만 원인데 근데 이게 다 내 돈이면은 상관없는데 여기에 기름값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톨게이트비에 또 그 차량 대부분 또 이제 할부로 사게 되니까 자기 차니까 그거 할부금 빼면은 정말 남는 게 말씀하신 대로 200-300만 원 많아야 300-400 이렇게 남는데 이걸 어떻게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의 이런 파업이라고 하는지. 자, 또 하나 팩트 체크 어떤 걸 해볼까요? 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인데요. 이 여당의 정치인들이 모두가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부적절한 발언을 떠나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어떤 거요? 네, 화물자동차법상 업무 개시 명령은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지만 의료법상 업무 개시 명령은 발동된 적이 있다. 이 업무 개시 명령을 처음 만든 것도 자기들이고 이걸 처음으로 발동한 것도 자기들이면서 지금 와서는 오리발 내밀고 있다. 이 민주당을 지칭해서 하는 말인데 화물자동차법상 업무 개시 명령이 생긴 것은 이 노무현 대통령 시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이 병원 의료법상 업무 개시 명령과 화물자동차법상 업무 개시 명령은 엄연히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르죠? 두 개는? 네, 의료법에서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보니까 필수 유지 업무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국제 협약에도 인간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반면에 의료법상 업무 개시 명령은 응급실이 포함된 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월급 받는 의사들에게 내릴 수 있는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병원을 개원한 의사들에게는 이 업무 개시 명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모든 의사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응급실이 포함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다르네요. 그런데 이게 의료법상인지 화물자동차법상인지 구분하지 않고 마치 문재인 정부에서 화물자동차법상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던 것처럼 이 곡해하도록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이 사실관계에 있어서 다른 부분을 설명하지 않는 아주 부적절한 이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팩트 체크 아주 예리하게 잘 해주고 계신데, 자 근데 하나 좀 궁금한 게 업무 개시 명령 이제 발동이 됐는데 일부 품목에. 바로 이 업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그 왜 따르지 않으면 명령 따르지 않으면 뭐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뭐 면허도 취소될 수 있고 굉장히 강력하더라고요, 처벌이 법상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강하게 자꾸 보도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요. 사실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게 되면 이제 물류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명령을 직접 화물 노동자들이 이 송달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 송달받지 못하게 되면 다시 반송이 되고요. 재차 보내게 되는 절차까지 놓고 보면 화물 노동자들이 이 명령서를 직접 받는 데까지는 짧아도 일주일, 길게는 2주 정도가 걸립니다. 다 등기 우편으로 한 명 한 명에게 보내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뭐 저 TV에 나와서 발령합니다 한다고 해서 이게 좀 효력이 있는 게 아니군요. 네,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명령을 송달받았을 때 이때 1차적으로 불응하게 되면 바로 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고요. 1차적으로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게 30일 운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 빠르게 물류를 복귀시킬 생각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그래? 그러면 1차 처분받으면 30일 동안 업무를 못하게 되거든요. 실제 이 파업을 끝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 화물 노동자 개개인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도 이 법적으로는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남아 있어서 앞으로 이 많은 소송도 지금 예고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안철수 의원도 좀 말을 보탰다고요? 뭐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안철수 의원이 어제 또 메시지를 남겼는데 이 민노총이 주도하는 정치 파업 배경에는 대선 불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는데 마치 뭐 어제 뭐 타결한 철도 노조를 포함해서 화물 노동자들이 이 대선에 불복한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라면 화물 노동자들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다른 정당에 무슨 뭐 사주를 받은 것처럼 보여지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인데 화물 노동자들의 주체적인 의지를 좀 깎아내린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네요. 여기 누가 봐도 대선 불복에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좀 힘든데 좀 안철수 의원답지 않은 그런 발언인 것 같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